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이해솔입니다. 오늘은 소라영,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과 직업의 모습들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또 일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일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유사한 소송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0일 서울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지급 구조를 지닌 기업의 퇴직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성 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 감독 이력 등을 학습해 사고 확률을 높은 상위 0.6% 위험 사업장을 정밀 선별했습니다. 노동부가 13일 개최한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 세미나에서는 이같이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AI가 추린 위험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또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 이 모아팹 참여기관들이 수행 중인 반도체 분야 고경력 전문가 활용 사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 25년 이상 종사 경력자 40여 명이 활약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강우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장은 첨단 반도체 고경력 전문 인력 해외 유출과 또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이들이 숙련된 경험을 공공 나노팩에 접목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사업 지속 지원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소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 이름부터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프로페셔널 AI 분리, 이른바 AI 분리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AI를 괴롭히는 직업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AI 분리는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 즉 AI 챗봇이 어디서 실수하고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실수도 굉장히 잦은데요. 그 실수를 바로잡고 개선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직업입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여러 AI 챗봇과 직접 대화하며 챗봇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할 때마다 그 경험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단순히 AI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짚고 시간과 맥락까지 기록하는 것이죠. 이 기록은 회사가 AI의 약점을 확인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즉 AI가 어디서 헷갈리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개선을 돕는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재밌는 점은 이 일을 위해 특별히 AI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AI 때문에 답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에게 중요한 정보를 여러 번 말해야 했던 경험, 혹은 AI가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록만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회사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AI의 한계를 체험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회사의 마케팅에도 도움을 주는 아주 독특한 직업인 겁니다. 보수도 꽤 흥미롭습니다. 하루 8시간이라면 약 118만 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1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급과 일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AI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역할, 바로 AI 분리가 맡는 역할입니다. 결국 이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AI가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눈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프로페셔널 AI 분리는 그런 인간의 역할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AI의 한계를 체험하고 기록하고 개선점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기술과 삶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같이 아르바이트 병행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꾸준히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지원 경쟁도 비교적 높지 않은 직군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인데요. 네, 오늘은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의 현실적인 정보부터 장점, 공고가 어디 올라오는지 면접 꿀팁까지 제가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강사나 원장을 도와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요 업무는 출결 관리, 교재 준비, 시험 채점, 학생 질문 응대, 상담 보조 등이 있습니다. 또 학원에 따라서 전화 응대나 학부모 안내, 행정 업무까지 포함되는 곳도 있는데요. 네, 즉 단순히 앉아서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책임감과 소통 능력이 꽤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근무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실내 근무가 대부분이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준비와 병행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또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설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같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직무나 아나운서, 서비스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학원 보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아르바이트 플랫폼과 취업 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플랫폼에서는 지역별 학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는 조교나 교육 지원 직무 형태로 채용이 올라오곤 합니다. 또 지역 카페나 학원 블로그, 학원 앞 게시판에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채용 공고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학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저만의 면접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의 경우 스펙보다는 태도와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밝은 표정, 책임감 있는 인상,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에 대한 관심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편이 좋은데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강조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깊게 알아봤는데요.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고 취업 준비와 병행하기 좋으며 교육 환경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취준생분들께 인기가 있는 아르바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 지원 전에는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잊지 않고요. 또 면접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이 작은 경험이 미래의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병행하기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라윤 아나운서께서 합격 꿀팁까지 전해주셨네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죠.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직업의 세계,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의 직업의 세계 시간에서는요, 요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녹색 생명을 지키는 핵심 전문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 나무의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도심 속 아파트 단지, 공원,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나무와 숲을 정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나무가 병들거나 시들 때 비전문가도 임의로 농약을 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서 나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사람이 나무의사입니다. 이 나무의사는 수목의 병해충, 환경적 스트레스 등 피해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요. 그에 맞는 올바른 처방과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며 나무가 아플 때 찾아가는 나무 전담 주치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생활권 주변의 나무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전담하도록 제도가 엄격해졌습니다. 이 나무의사가 하는 일은 다양한데요. 첫째, 수목 피해 진단입니다. 나무의 잎, 줄기, 뿌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요. 토양 상태나 주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나무에 병해충이 감염됐는지 확인합니다. 혹은 영양 부족이나 공해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처방전 발급 및 치료입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의 처방전처럼 나무에 맞는 약재와 처방전을 진단합니다. 직접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도 진행하는데요. 또한 수목 전용 주사를 놓는 등 실질적인 치료 과정을 총괄합니다. 셋째, 예방 및 사후 관리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양 개량이나 영양제 공급도 해야 합니다. 나무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산림, 조경, 식물 보호 관련 학위가 있거나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 혹은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 등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응시 자격을 갖춘 후에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 후 수목병리학, 수목생리학 등을 평가하는 1차 객관식 시험과 서술형 및 실제 수목진단 실무를 평가하는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해 비로소 나무의사 면허를 쥐게 됩니다. 나무의사를 되기 위해서는 면허도 필요하지만 3가지 능력도 필요합니다. 첫째, 생물학적 지식과 관찰력입니다. 말 못하는 나무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만큼 수목과 병해충, 토양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은 물론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까지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 및 분석 능력입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무가 병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체력입니다. 주로 야외에서 흙을 만지고 다양한 날씨 속에서 일하는 직업인 만큼 현장 업무가 많은데요. 또한 기본적으로 식물을 아끼는 마음과 튼튼한 체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무의사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환경보존과 도심 속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클수록 나무의사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단지,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나무 의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이 제한이나 정년이 따로 없는데요.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역량에 따라 본인만의 나무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으니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유망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녹색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직업인 나무 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전문성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나무 의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진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색이었습니다. 이어서 직업과 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일에서 성취감과 워라밸, 무엇이 더 중요할까인데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또 인정받는 성취감이 중요한지 아니면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더 중요한지 좀 고민입니다. 두 분은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사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직업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근을 하거나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크게 힘들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과정 자체가 제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 워라밸 챙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일만 하는 사회보다는 또 자신의 개인의 시간이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직장인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일과 삶을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취감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삶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결국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번아웃이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무리하면서 일을 하는 거는 꾸준히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성취감도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워라밸이 좋더라도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꽤 힘들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쓰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거창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작은 보람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거나 오늘 맡은 일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방금 그 라영 아나운서님께서 말한 것처럼 저도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요. 이 직업의 의미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전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안정적인 삶과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엔 이 성취감이냐 아니면 워라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한 부분 또 우리의 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에서의 성취감 또는 워라밸,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더 공감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잡토크를 통해서 성취감과 워라밸 이 두 가지 중심을 기준으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자의 삶과 또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진로를 고민하실 때 오늘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류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모두가 휴식을 선택하는 그 시간, 다시 책상 앞으로 가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낮에는 치열하게 법정에서 일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밤에는 수십만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최윤아 변호사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에서 얻은 깊은 통찰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승화시키며 사이드 프로젝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변호사에서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10년차 변호사였던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비극과 오해들. 하지만 제품의 결과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픈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예방주사가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웹툰 메리지 레드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잠을 줄여가며 콘티를 잡고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변호사라는 안정적인 타이틀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 대중들과의 소통이라는 낯선 길을 택했습니다. 그 진심은 통했고 그녀의 사이드 잡은 이제 본업만큼이나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메리지 레드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이후 다른 작품으로도 이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굿 파트너라는 이혼 전문 드라마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웹툰이 드라마라도 제작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최윤아 작가로서 입지를 되찾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윤아 변호사가 보여준 이 커리어의 핵심은 전문성의 재해석과 시간의 밀도입니다. 그녀에게 작가 활동은 단순한 본업 외의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의뢰인들의 사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률 용어가 아닌 대중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공감 능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본업의 데이터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의 통찰이 다시 본업의 실력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도 두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몰입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본업에서 얻은 안정감과 사이드 잡에서 얻은 해방감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요. 최윤아 변호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전문성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꽃피워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변호사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기에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그녀의 행보는 정체된 커리어에서 고민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뜨거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훗날 여러분의 커리어를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비 스토리였습니다. 네,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님, 최은아 변호사, 또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법정 드라마가 자세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변호사 작가님이었네요. 낮과 밤으로 일하는 그녀였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서 산업과 또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한나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모빌리티,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사업 구조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고 전문가를 섭외하고 심지어 업무까지 비대면으로 의뢰하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의 일터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앱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노동과 능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 플랫폼 노동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일터는 장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회사라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플랫폼 경제는 이 공간의 제약을 크게 줄였습니다. 배달부터 디자인, 번역, 컨설팅, 개발까지 이제는 앱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고 성과를 내는 노동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키워드는 바로 노동의 파편화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한 조직 안에서 완결되었다면 이제는 잘게 나뉜 업무들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일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전달되면서 노동의 방식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장님 없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고용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구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노동시장의 중심이 소속에서 연결로, 고정비에서 변동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주의자 노동자로서 사회보험, 장비 비용, 그리고 매출 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는 회사가 부담하던 비용과 리스크가 개인에게 이전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동시에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쟁력의 핵심은 독보적인 전문성입니다. 플랫폼 위에서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나만의 노하우와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경제 환경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로 보는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라영 아나운서, Z세대가 요새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요즘 소비 시장을 보면 조금 낯선 장면들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Z세대가 패션이나 여행과 같은 경험 소비에 집중한다라는 분석이 참 많았는데요. 최근 데이터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과 투자에 눈을 돌리는 Z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Z세대가 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최근 금융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보면요. 20대 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투자를 특별한 재테크가 아니라 일상 소비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소액 주식을 사거나 월급 일부를 자동으로 투자 계좌에 넣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소비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뭔가 돈을 모으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의 방식 자체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Z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이유 중 하나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소비와 저축이 구분이 됐다면 지금은 소비를 줄이고 그 여력을 투자로 돌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투자가 늘어난 데는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하나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모바일 투자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현실입니다. 집값 상승이나 자산 격차 같은 문제를 보면서 일찍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Z세대 사이에서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 전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Z세대의 소비를 단순히 절약이나 욜로 같은 키워드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세대에게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 자산을 설계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 이 소비 시장도 흐름에 맞춰서 변화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융 플랫폼들을 보면요. 소액 투자나 자동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Z세대 고객을 잡기 위해 투자 교육 콘텐츠나 금융 정보 제공을 함께 확대하는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이랑 그리고 금융 환경이 바뀌면서 이 소비의 의미 자체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Z세대를 소개하는 키워드가 플렉스 소비였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평범한 소비를 하면서도 그 뒤에서는 주식과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변화가 앞으로의 소비 시장을 가장 크게 바꿀 흐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Z세대 사이에서도 소비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Z세대가 투자를 확대하는 배경과 이유, 또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 알고 잡자, 김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발길이 향하는 마법의 장소 없으신가요? 특별히 살 게 없었는데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손에 쇼핑백이 들려있고 분명 5분만 구경하려 했는데 30분이 훌쩍 지나 있는 곳. 단순한 화장품 가게를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가장 트렌디한 놀이터가 된 곳. 바로 대한민국 대표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의 이야기입니다. 올리브영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뿐만 아니라 취향과 감정까지 훔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9년 서울 신사역 1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외와 자유로움을 접목한 한국형 드럭스토어 개념은 당시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거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띱니다. CJ는 올리브영을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 키워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써보고 사는 문화를 정착시킨 게 신의 한 수였죠. 그렇다면 올리브영이 독보적 1위인 진짜 비결, 더 직관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묶은 옴니채널 전략입니다.
올리브영 앱에서 물건 구매 후 매장에서 바로 픽업해 본 적 있으시죠?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도심 속 미니 물류센터가 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문하면 3시간 안에 배송되는 오늘 드림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무한 반복인데요. 매장에서 직접 발라보고 체험한 경험이 온라인의 생생한 리뷰로 쌓이고 그 리뷰를 본 다른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파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해결책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올리브영이 고객의 일상을 사로잡는 성공 공식입니다. 최근 광화문에 문을 연 올리브베러는 이런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기존 매장보다 훨씬 더 건강에 집중한 체험형 공간인데요. 건강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받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섬세함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제대로 통했습니다. 명동이나 홍대 매장은 이미 K-뷰티를 경험하려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 즉 뷰티의 성지가 됐죠. 전 세계가 올리브영의 큐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 나를 가꾸는 즐거움을 가르쳐준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은 화장품 한 병이 아니라 어제보다 근사해질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낸 힘. 이것이 지금의 올리브영을 만든 진짜 엔진입니다. 오늘 퇴근길, 여러분도 나만을 위한 작은 설렘 하나 사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업사전 올리브영이었습니다. 네, 올리브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곳이죠. 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한국 여행 와서 올리브영 꼭 들리고는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은 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순간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에 작은 활력을 더해줄 전국의 다양한 행사와 또 축제, 전시, 그리고 맛집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허경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올봄 특별한 역사문화 축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2026 고령 대가야 축제인데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4흘 동안 열린다고 하고요. 또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올해 축제의 주제는 다시 시작되는 대가야 리본입니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인 축제로 되살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고령은 과거 대가야의 수도였던 역사 도시인데요. 삼국시대 가야연맹의 중심 세력이었던 대가야가 철기 문화, 교역, 음악과 예술이 발전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이 고분군은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문화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대가야의 문화와 이야기를 축제 속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축제의 첫날인 3월 27일 금요일에는 대가야 왕실의 재래의식을 재현하는 충계 대가야 종묘대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대가야 왕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인데요. 대가야의 전통과 역사를 의미를 되새기는 방식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가야 박물관에서 기획특별전 개막식이 열립니다.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최태성 강사의 역사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군민화합 한마당이 열립니다. 축제의 시작을 더욱 활기차게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둘째 날 알아보겠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에는 축제의 다양한 공연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대가야의 음악 전통을 기리는 악성 우룹 추모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가야금의 탄생 그리고 가야 음악 문화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창작 뮤지컬도 공연됩니다. 도둑 맞은 새
그리고 가야 문화권 합창단이 참여하는 합창 페스티벌, 그리고 블랙라이트 인형극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날 저녁에는 대가야를 대표하는 음악 공연인 100대 가야금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수많은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웅장한 선율이 있는데요. 대가야의 음악적 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전하면서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밤에는 대가야 별빛쇼가 펼쳐집니다. 불꽃과 드론 공연 그리고 야간 경관 연출이 어우러지는데요. 대가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날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3월 29일 일요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군민 퍼레이드인 대동 한마당이 열립니다. 이 퍼레이드는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인데요. 고령 지역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 활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가야 유물을 직접 찾아보는 유물 발굴 체험, 그리고 대가야 왕의 상징을 만들어보는 금동관 만들기 체험, 그리고 축제장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엽서 스탬프 투어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미식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고령 딸기를 활용한 요리 체험, 그리고 셰프 데이비드 리의 쿠킹쇼까지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역사와 문화, 음악과 체험이 함께하는 2026 고령 대가야 축제.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고령에서 펼쳐지는 대가야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고령 대가야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놀러 가기 너무 좋은데요. 이 대가야 축제 날에는 더 놀러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고령 여행 가서 여러 체험, 또 대가야 축제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주유소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기름값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주유를 밀어보지만 치솟는 가격표에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이죠. 하지만 손 놓고 걱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지갑을 지켜낼 수 있는 주유비 절약 꿀팁, 오늘 알쓸정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바로 알뜰 주유소입니다. 도로 위에서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인 간판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알뜰 주유소는 운영 주체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영 알뜰, 농협의 NH 오일,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EX 알뜰이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기름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알뜰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기름을 대량 구매해 공급값을 대폭 낮춘 곳입니다.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덜어냈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많게는 100원 넘게 저렴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알뜰 주유소 전용 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알뜰 주유소에서는 일반 정유사 카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전용 카드로 추가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무작정 알뜰 주유소를 찾아 헤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오피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식 유가 정보 시스템인데요.
전국 1만 2천여 개 주유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오피넷이 무려 1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리뉴얼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단순히 싼 순서대로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똑똑한 비서처럼 내 차의 주행거리와 연비, 주유량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주유소를 추천해 줍니다. 화면도 훨씬 깔끔해지고 지도 기능도 강화됐으니까요. 새로워진 오피넷과 함께 스마트한 주유에 한 발짝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유용한 주유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주유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기름의 밀도가 나빠져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많은 양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행할 때 3급 금지를 기억하세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연료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자주 가는 주유소에서 혜택이 큰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흐름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선택은 우리가 현명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고유가 시대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실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워라밸과 성취감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Z세대에서 투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특히 저는 라윤 아나운서께서 소개해주신 이 학원 아르바이트도 기억에 남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원 출근해서 사무 업무도 하고 이러면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 체력도 아끼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직업과 취업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익숙했던 일의 방식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는 바뀌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잡학사전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통해서 일과 사람, 그리고 또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